잠시 멈추십시오. 어제 은 시장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그 해석은 틀렸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상황은 단순한 붕괴도 아니었고 기술적인 매도세도 아니었으며 일상적인 시장 조정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트레스 신호였습니다. 소음과 긴박함, 그리고 공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낸 압력받는 시스템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어제 시장을 지배했던 주류 이야기들은 이것이 단순한 재조정일 뿐이며 스프레드 시트상의 숫자 노름이고 안전하게 무시하거나 그저 거래의 기회로 삼으면 되는 일시적인 소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해석은 듣기에는 편안하지만 상황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하게 만드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은이라는 단일 자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레버리지에 관한 이야기이며 유동성에 관한 이야기이고 결국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이는가에 대한 치열한 눈치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설정이 무시당하는 것을 이전에도 목격했습니다. 구조적인 압력이 쌓이고 있다고 경고했던 사람들은 조롱당했습니다. 시스템은 안정적이며 수학적인 계산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이러한 메커니즘은 무해하다고 말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모든 것이 무해하지 않게 된 순간 침묵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보게 될 것은 관료적인 규칙 하나가 어떻게 무기로 변하는지, 이미 알려진 사건이 어떻게 정교한 심리 작전으로 변모하는지, 그리고 왜 시장이 실제로 중요한 것과는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이 영상은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연결하기를 거부하는 점들을 하나로 잇는 작업입니다. 저는 단순히 어제의 가격 움직임을 분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리고 진짜 큰 움직임은 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 앞에 있는지를 폭로하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관찰했다면 어제는 결코 정상적인 날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감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에는 고유의 리듬이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이 무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감정의 기준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깨질 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제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변동성이 아니었습니다. 가격의 움직임도 아니었고 심지어 거래량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조였습니다. 데스크와 플랫폼 그리고 각종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사용된 언어는 갑작스럽게 분석적인 태도에서 긴급한 태도로 확률적인 예측에서 절대적인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첫 번째 징후입니다. 시스템은 그 기저에 있는 무언가가 어긋나지 않는 한 소리내어 패닉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설명하던 이야기들이 설득을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정보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원하는 위치로 배치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을 향한 설명은 어제의 사태를 기계적인 사건이나 달력상의 조정 또는 누구나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무해한 리조정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사건은 동시다발적인 공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건은 감정적인 강화나 지원 사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붕괴나 유동성 충격 혹은 피할 수 없는 폭락과 같은 단어들을 갑작스럽게 동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단어들은 수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지점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읽은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지의 강도가 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한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강도가 반영한 것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다급함이었습니다. 시장은 당신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지금 당장 팔아라. 빠르게 반응하라. 시스템 전체를 구조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러한 패턴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레버리지가 취약해질 때마다 이 패턴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노출된 위험이 너무 커져서 조용히 관리할 수 없게 될 때마다 등장합니다. 오차 범위가 무너지고 유동성이 유일하게 중요한 요소가 될 때마다 우리는 이 패턴을 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순간들은 언제나 투자자를 위한 우려나 안정성 혹은 보호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호를 위한 이야기들은 기관들이 거래 상대방을 필요로 할 때만 등장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첫 번째 원칙입니다. 시장은 우려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필요에 의해 움직입니다.
어제 그 필요성은 공포가 아래쪽으로 분산되는 방식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메시지는 내부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유자들과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판매되고 있던 이야기는 리스크가 갑자기 증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리스크가 지난 몇 달 동안 조용히 그리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꾸준히 쌓여왔다는 것이며, 어제는 단지 그 리스크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된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해석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사건 그 자체를 보았지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분석했지 그 규칙에 따른 대응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집중했지 왜 그 일이 그런 방식으로 포장되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실물 공급망과 연결된 원자재 시장, 특히 전 세계적인 규모의 시장에서 이런 규모의 일은 결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압력은 축적됩니다. 압력은 이동합니다. 그리고 압력은 집중됩니다. 그러다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것은 출구를 찾습니다. 어제의 커뮤니케이션들은 바로 그 출구였습니다. 그것은 시스템 내부의 압력을 외부로, 대중을 향해 시스템의 주변부로 돌려보내려는 시도였습니다. 레버리지가 단단한 경계에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확장할 수 없기에 리스크를 밖으로 떠넘기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참여자가 이러한 순간들을 거꾸로 보도록 훈련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긴급함이 앞에 놓인 위험을 의미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긴급함은 종종 화자의 뒤에 놓인 위험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황이 진정으로 통제되고 있었다면 침묵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수학적 계산이 정말로 무해했다면 아무도 당신을 설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장은 스스로 알아서 작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 우리는 일치된 행동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프레임, 똑같은 언어, 똑같은 즉각성에 대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공유된 노출과 공유된 인센티브를 통해 조정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시스템적인 렌즈가 필수적입니다. 은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이 전략적으로 불편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논의되는 것입니다. 은은 산업적 수요와 통화에 대한 불신, 그리고 지정학적 공급망이 교차하는 지점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투입물이며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자산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것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희소해질 때 그 위에 지어진 금융 구조물들은 불안정해집니다. 그 불안정성은 가격 하나만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을 통해 자신을 알립니다. 어제의 행동은 방어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선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구조를 움직이기 전에 인식을 먼저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과거에 이 사건이 조롱당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레버리지에 대한 경고, 시스템적 노출에 대한 경고, 종이 시장과 물리적 현실 사이의 불일치에 대한 경고들은 비주류의 의견이나 과장된 이야기 혹은 무의미한 소음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러한 메커니즘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고 유동성은 언제나 나타날 것이며 가격 발견 기능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가정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그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될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바뀐 것은 규칙서가 아닙니다. 바뀐 것은 오차 범위입니다. 레버리지가 낮을 때 시스템은 관대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가 높을 때 시스템은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작은 사건들이 불균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소한 조정들이 서사적인 통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어제는 매도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란에 점점 더 민감해지는 구조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류의 설명이 불완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정적인 것으로 취급하지만 현실의 시스템은 역동적이며 재귀적입니다. 참여자들은 사건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에 대한 기대에도 반응합니다. 피드백 루프는 이렇게 형성됩니다. 공포가 의도적으로 증폭되거나 억제되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있던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레버리지와 유동성 사이, 의무와 가용성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외부의 협력 없이는 특정 포지션들을 더 이상 조용히 관리할 수 없다는 깨달음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협력이 바로 어제의 서사가 확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사가 협력을 요구할 때 그들은 언제나 경고의 형태를 띠고 나타납니다. 지금이 바로 명확함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감정적으로 거래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당신에게 제한된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압력받는 시스템은 언제나 리스크를 외부화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은 안정성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고, 질서를 위해서는 순응이 필요하며, 안전을 위해서는 항복이 필요하다고 보유자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어제는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생생한 예시였습니다. 그것은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로였습니다. 레버리지가 통제력을 앞지를 때 신뢰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잠깐의 엿봄이었습니다. 일단 그것을 보게 되면 당신은 소음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구조를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구조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조는 실패하기 훨씬 전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제 그 신호는 전혀 미묘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실제로 트리거로 사용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당신은 그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싼 서사를 분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메커니즘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없고 숨겨져 있지도 않으며 심지어 특별히 복잡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하는 일이 아니라 대다수의 참여자가 그것을 오해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중심에는 블룸버그 원자재 지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백억 달러가 전 세계 원자재 복합체에 어떻게 배분될지를 조용히 지배하는 수동적인 벤치마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덱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것이 어떤 의견이나 예측 혹은 확신을 대변한다고 가정합니다. 그 가정은 틀렸습니다. 이 지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시 경제 상황을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지정학적 상황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이나 산업 수요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이것은 규칙을 따르는 기계입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 가능하면서도 동시에 이용당하기 쉬운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이 지수는 미리 정의된 원자재 바스켓에 대한 비례적 노출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며 자본을 보호하는 것도 리스크를 역동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임무가 아닙니다. 유일한 기능은 엄격한 달력과 엄격한 공식에 따라 노출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오해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제 사람들이 이 지수가 매도를 결정했다고 들었을 때 그 언어 자체가 이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결정은 없었습니다. 견해도 없었습니다. 단지 달력이 넘어갔기 때문에 실행된 지시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매년 1월 예외 없이 시스템은 사전에 설정된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내부 가중치를 조정합니다. 이 과정은 시장이 고요하든 혼란스럽든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조용한 해에도 일어났고 위기의 해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일어났을 일입니다. 사건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것은 그것이 발생한 맥락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은은 다각화된 바스켓의 평범한 구성 요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스트레스 자산처럼 행동했습니다. 통화가치 하락을 피해 도망치는 자본을 흡수했고 산업적 희소성을 반영했으며 법정 화폐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 결과 은의 가격 상승은 지수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대부분의 해설이 무시한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지수는 가격 목표나 시장 심리에 따라 재조정되지 않습니다. 지수는 오직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재조정합니다. 하나의 구성 요소가 나머지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면 그것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에 비해 너무 거대해졌기 때문에 깎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약세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초과 성과에 따른 기계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제 이 삭감 과정은 마치 은 자체에 대한 거부인 것처럼, 마치 시스템이 갑자기 이 자산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처럼 포장되었습니다. 그 포장은 거짓입니다. 지수는 확신이나 의심을 가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눈먼 규칙을 실행하는
눈먼 자본일 뿐입니다. 하지만 눈먼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관련된 규모가 충분히 클 때는 눈에 보이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숫자가 중요해집니다. 블룸버그 원자재 지수가 관리하는 자본의 규모는 무한하지는 않지만 조정이 발생할 때 시장을 움직이기에 충분할 만큼 거대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은의 실질 비중이 부풀어 올랐을 때 실제 노출과 허용된 노출 사이의 격차는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도달했을 때쯤 은은 더 이상 지수의 규칙에 따라 차지해야 할 비율만큼의 조각만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허용 범위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재조정 창구가 열렸을 때 시스템은 단순히 예전 목표와 새로운 목표 사이에 미미한 차이를 팔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개월간의 가격 행동이 만들어낸 축적된 왜곡을 수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차이는 필수적입니다. 많은 관찰자가 목표 가중치의 변화만을 보고 매도 압력이 완만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한 결론은 수동적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산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산이 허용된 위치에 비해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흐름을 주도합니다. 이 경우 그 차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규칙이 극적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산이 이미 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면서도 규모가 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수학은 계산하려는 의지가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일정은 몇 달 전에 미리 발표되었습니다. 메커니즘 자체에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웠던 것은 그것을 둘러싼 메시지의 강도였습니다. 그 강도는 현재 시스템이 높은 레버리지와 제한된 유동성이라는 환경 속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예측 가능한 흐름조차도 외부의 심리적 중요성을 띠게 됩니다. 방향성 리스크에 노출된 기관들은 서사가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둘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해석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측 가능한 매도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으로 해석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은 반응을 만들어내고 반응은 유동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재조정은 중립적인 과정이기를 멈추고 서사적 도구가 됩니다. 지수는 어제 설계된 대로 정확히 행동했습니다. 노출을 조정했을 뿐입니다. 다른 이들이 한 일은 그 조정을 공포의 초점으로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금융 역사에서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수동적 시스템은 이전에도 무기화된 적이 있습니다. 행동 자체를 변경함으로써 무기화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대중에게 제시되는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무기화되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기계적인 매도를 과정이 아닌 신호로 보도록 조건화될 때 그들은 움직이기 더 쉬운 대상이 됩니다. 그 조건화는 신뢰가 이미 취약한 환경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지금 종이 시장에 대한 신뢰는 얇습니다. 위조된 약속들에 대한 확신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강제 매도처럼 보이는 어떤 것에도 민감합니다. 강제 매도는 취약성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서사는 그 암시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거대하고 존경받는 지수가 팔아야 한다면 시장도 따라야 한다는 암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 시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무시합니다. 수동적 흐름은 고립된 채 추세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능동적 자본, 물리적 수요, 차익거래 메커니즘, 그리고 지정학적 현실과 상호작용합니다. 지수는 팔 수 있지만 누가 살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순한 붕괴 시나리오는 무너집니다. 진공 상태에서의 강제 매도자는 가격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전략적 매수자가 존재하는 시장에서의 강제 매도자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차이는 규칙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생태계에 있습니다. 어제의 재조정은 수개월간의 포지셔닝, 기대, 그리고 조정에 의해 이미 형성된 시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매도 압력은 깨끗한 환경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프런트러닝, 해지, 재고 이동, 그리고 국경 간 수요에 의해 이미 변경된 풍경 위에 도착했습니다. 재조정을 단일 충격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분석적으로 게으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시간, 준비, 그리고 적응을 무시합니다. 시스템은 알려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그들은 위험을 가립니다. 그들은 조용히 위험을 중화시키려 시도하고 그것이 실패할 때 다른 이들을 모집하여 짐을 나누어지게 하려 합니다. 어제의 지수에 집중된 관심은 그 목적에 부합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불균형에서 눈을 돌려 눈에 보이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건으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 방향 전환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편리했습니다. 압력을 외부화하고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왜 레버리지가 일상적인 재조정이 그토록 중요해질 정도로 축적되었는지 묻는 대신 대화는 재조정 그 자체로 유도되었습니다. 유동성이 왜 그렇게 민감해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대신 대중은 규칙을 두려워하도록 장려되었습니다.